50세가 넘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 7가지를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들을 붙잡고 계신가요?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중간 지점입니다. 뒤돌아보면 수많은 경험과 기억들이 아득하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은 또 다른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고 세상의 변화 속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오히려 멈추고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에는 얻어야 할 시기와 버려야 할 시기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는 더 이상 채우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비워내고 덜어내고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50세가 넘으면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지나친 감정 개입을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도 많고 모임도 활발했지만 50이 넘어가면서 관계의 폭은 줄어들고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나친 감정 개입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는 생각으로 타인의 삶이나 관계에 과도하게 감정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관계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지혜로운 관계는 억지로 얽매이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과시하는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취나 능력, 경제력, 건강 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50대들은 젊은 시절의 성과나 현재의 위치를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과시는 관계를 해치고 오히려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는 순간 진정한 교감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겸손은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품위 있게 만드는 미덕입니다. 셋째, 과한 조언을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조언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조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이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언은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볼 때 비로소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십시오. 5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독립적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넷째, 고집을 그만두십시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러한 고집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맞다는 식의 태도는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다친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와 방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0대 이후에도 젊은 세대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꺼이 조율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절제된 리더십과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과거의 후회를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랬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이나 미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되돌릴 수 없고 그저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물론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허물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르침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50대의 자세입니다. 여섯째,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릴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점점 멀어지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아온 충분히 성숙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과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안다. 세상은 몰라도 좋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일곱째, 두려움을 그만두십시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언제나 상상 속에서 커지곤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에 맞춰 몸을 돌보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두렵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내 집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그만두면 우리의 삶은 거짓말처럼 단순해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50대 이후의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한 줄의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배지라는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일은 더 덧없고 마음만이 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가 삶의 본질을 꿰뚫은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붙잡으려 하는 것들, 즉 지위, 관계, 평판, 자식의 성공 등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평정심을 지켰습니다. 그 평정심은 그를 살게 했고 그의 깊은 사유를 세상에 남기게 했습니다. 그는 강진의 초가집에 홀로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천한 곳에 있으나 내 마음은 천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정신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잃는다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옵니다. 무엇이든 꽉 쥐고 있을 때 삶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루라도 욕심을 버리면 그 하루만큼 세상이 가벼워진다. 그는 욕심과 분노,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 곧 수행이자 공부라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으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대신 울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이의 위로로 바꿔낸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 놓음이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으로 변할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젊을 때는 넓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느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능력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그 법칙이 바뀝니다. 이젠 얼마나 깊은 관계를 남겼는가 하는 것이 삶의 품격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와도 교류했지만 가난한 백성과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늘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너무 멀면 잊히고 너무 가까우면 다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사실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는 평생 18년 동안 유배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마음의 간격을 정성스럽게 유지했습니다. 그가 벗 이동무에게 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편지 한 장으로 나눈다. 그 문장은 진짜 관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헤아림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관계에 너무 짓눌려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족과 대화를 해도 왠지 모를 피로가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서로의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채우지 않고 그저 머뭅니다. 말보다 침묵이, 충고보다 기다림이 관계를 지켜주는 법임을 압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를 경계 없는 동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나를 비추되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오늘날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인연은 서로를 비추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표정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세월이 쌓이면 삶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내가 먼저 삐치지 않고 내가 먼저 미워하지 말라. 그는 마음의 칼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이 가르침이 통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끝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 그게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인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늘 사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편지 속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의 지혜란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멀리 있으면서도 따뜻한 것. 그 균형이 잡히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유난히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논할 때도 정치의 근본을 따질 때도 언제나 그 출발점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려도 헛되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지 학자의 교훈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생생한 진실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 또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환경은 언제든 변합니다. 건강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나 자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만 단단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있을 때 그의 삶은 불안과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모함, 정치적 배척, 가족과의 단절. 그런데 그의 글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는 감정의 불꽃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천하를 이긴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성찰은 반성보다 따뜻한 단어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즉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안의 불안을 가라앉히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현재는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 개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쫓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속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불안한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사람도 세상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작고 하늘의 뜻은 크다. 그는 그 말 속에 겸손을 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쥐려 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세상을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분노를 누르고 불안을 내려놓고 욕심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 일 없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평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마음의 정치였습니다. 젊은 날엔 많이 가져야 든든했습니다. 돈도 사람도 기회도 추억도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근심을 낳는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평안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백성의 사연을 적고 남은 시간엔 들에 나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우리가 덜 가지는 법을 배운다는 건 결핍을 견디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함을 새로 정의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다시 묻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버리지 못해서 괴롭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검소함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살림할 때도 집안을 절제된 질서로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지만
배운 덕은 나눌수록 는다. 그에게 진짜 유산은 품격이었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넉넉함을 남기려 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50이 넘어도 여전히 조금만 더 모아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욕심의 경계선을 아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선을 의라 불렀습니다. 의에 맞지 않게 얻은 한 푼은 마음의 무거운 돌이다. 그는 평생 물질보다 마음의 평형을 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속도에서 온다는 것을. 빨리 채우려 하면 공허해지고 천천히 비워낼수록 충만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하루가 단조롭지만 고요했던 이유도 그가 삶의 속도를 스스로 늦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속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이 조금 덜 되어도 괜찮고 남보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빠름에 있지 않고 멈춤에 있습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느 날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을 두려워 말라. 가난은 욕심을 막는 울타리다. 그에게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욕망이 넘칠수록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덜 가지면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그 자리엔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를 포기하고 더 깊게를 선택합니다. 가지는 대신 느끼고 쌓는 대신 음미하고 움켜쥐는 대신 바라봅니다. 그 느림과 절제가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보낸 세월은 가난했지만 고요했습니다. 그의 고요함이 남긴 건 수백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찾는 행복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세월이 쌓이면 몸은 느려지고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그 허전한 물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함이 아니라 숙성이다. 즉,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더 빛났습니다. 벼슬과 명예를 잃은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어지는 늙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몸의 숫자가 아니라 사유의 깊이를 재는 척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익어감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보려 하고 늙어서는 마음을 보려 한다. 그 변화가 곧 지혜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에게 늙어감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일의 자리에서도 한 발씩 물러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외면하면 외로움이 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통찰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월은 나를 낡게 만들지 못한다.
나를 닦는 시간만큼 나는 새로워진다. 그의 이 말은 나이 듦에 대한 가장 단단한 해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음의 속도보다 느림의 품격을 압니다. 천천히 걷고 오래 듣고 적게 말합니다. 그 느림 속에 진짜 관계가 자라고 그 고요 속의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스스로의 삶을 만년지학이라 불렀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사람은 늙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배운다. 그에게 노년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를 가르쳤고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늙어가며 멈춘 것이 아니라 늙어가며 깊어졌던 사람. 우리 역시 나이 들수록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몸은 예전만 못해도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조용해질수록 사유는 명료해지고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사랑은 진해집니다. 그것이 늙어감의 품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마지막에 남긴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흐리나 마음은 밝고 손은 느리나 뜻은 분명하다. 그 시 속에는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 인간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퇴색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 대화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은 사람만이 마음에 진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생애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벼슬을 놓았고 명예를 놓았고 심지어 세상의 평가까지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손 위에 남은 것은 억울함도 한탄도 아닌 단 하나의 단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가 생애 끝자락에 남긴 구절은 이렇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내 안에 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언제나 조건이 따르지만 마음이 주는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이 단순한 이치를 압니다. 붙잡을수록 불안하고 놓을수록 평안하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지켜왔습니다. 명예, 관계, 재산, 자식 역할. 하지만 50 이후의 인생은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할까? 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 가 새로운 질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욕심 하나를 덜어냈으니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 그에게 하루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았는가. 그것이 인생의 진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단 한 가지는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실망하면서도 인간을 믿었습니다. 벼슬을 잃고도 사람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선을 향해 있다. 흙이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듯 욕심이 가라앉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외로워도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는 단순해지고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린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을 보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풍경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 풍경은 처음엔 쓸쓸하지만 곧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그 안엔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상처가
곱게 아문 자리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배우다가 이제서야 놓는 법을 배웠노라. 그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놓을 줄 알아야 손이 자유롭고 손이 자유로워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7가지 그만둠, 즉 지나친 감정 개입, 과시하는 습관, 과한 조언, 고집, 과거의 후회,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습관,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을 덜어낼수록 삶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깊어집니다. 비워내는 만큼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지금 괜찮다라는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걸어 도달한 그 자리, 그것은 특별한 철학의 끝이 아니라 평범함의 완성이었습니다. 덜 가지면서도 충만하고, 덜 말하면서도 통하고, 덜 살아도 충분한 마음.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행복이요,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친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밀함과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감춰야 할까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현인들의 지혜,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모든 것을 보이지 말라. 이것을 감춰야만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오래도록 소중히 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3가지를 감추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속의 근심, 집안의 일, 그리고 남의 허물입니다. 이 짧은 3구절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 쉽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정의 일을 발설하며 타인의 허물을 논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 솔직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나의 고민이 타인의 입을 통해 허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무분별한 공유보다는 신중한 간직에서 더욱 깊은 지혜가 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감추라고 한 이 3가지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인품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입니다. 먼저, 근심을 감추라는 것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 불안, 외로움, 그리고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고통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둠을 드러내야만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근심을 감추는 것에도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을 완전히 숨기라는 냉정한 명령이 아니라 슬픔조차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세상에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은 단단하고 조용하며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나의 슬픔이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나의 약함이 상대방의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근심을 자주 말하면 남의 마음이 무뎌진다고 경고합니다. 늘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운하다고 말하는 친구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공감을 얻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이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단절을 넘어 스스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심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말은 감추라이지 없애라가 아닙니다. 근심은 인간의 깊이를 만드는 그늘과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내보이지 말라는 뜻이죠. 근심은 성숙하게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한 고요한 저녁,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의 근심을 학문과 글로 승화시켰고 그 글은 오늘날까지 남아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무게를 견디며 말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을 자신의 언어로 정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지는 슬픔, 또 하나는 자신을 깊게 만드는 슬픔. 정약용 선생은 후자를 택함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혹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누군가에게 바로 던져놓기보다 조용히 안쪽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근심은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일을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배우자의 습관, 자녀의 고민, 형제자매의 다툼 등 가정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곤 합니다. 나는 숨길 게 없어라고 말하는 솔직함 속에는 어쩌면 무방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집안의 일을 가볍게 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면을 지키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는 한번 내뱉은 집안 이야기는 결코 다시 자신에게만 속하지 않는다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집안일은 그 집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살리고 지탱합니다. 그 뿌리를 아무데나 꺼내놓는 순간 그 나무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볍게 말할수록 그 집은 점점 그 힘을 잃습니다. 이웃의 호의가 언제나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을 표하지만 이내 그 이야기는 소문이 되어 돌아다니며 가정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는 집안의 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밖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품격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부의 정돈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아내의 실수를 농담 삼아 말하곤 했고 사람들은 웃었지만 아내의 눈빛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후에 남의 웃음은 잠깐일 뿐 아내의 자존심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를 이웃에게 하소연하며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결국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이 되어 돌아왔고 이웃에게는 그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 이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은 속이 편치 않대라고 말했고 이 한마디가 그 가정의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가정의 일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를 밖에 내보이면 바람에 휘말려 큰 불이 되거나 비에 젖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씨는 안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정성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의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경랑 속에서도 늘 자신의 가정을 작은 나라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는 집안을 통해 인간의 품격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이 보는 체면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내면의 질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은 체면보다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품격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숨겨 지켜내는 것입니다. 집안의 일은 숨긴다고 해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허물을 논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약점,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 그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을 짓는다고요. 그는 인간의 입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혀는 살을 베지 않지만 마음을 자를 수 있고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허물을 감추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를 넘어선 품격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감추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로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산의 제자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저질러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나 덮어주는 것은 어질다. 그 제자는 그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승의 깊은 통찰과 배려 속에서 더 정직하게 살았고 그의 삶은 스승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남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내 이야기도 하겠지. 그 한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입의 온도가 곧 신뢰의 온도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은근히 언급하며 웃던 사람. 그는 자신이 솔직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그릇 크기를 보여준 겁니다.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건 비밀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허물을 가집니다. 단지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본 남의 허물은 내일 내가 걸어갈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순리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허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한때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을수록 시끄럽고 시끄러울수록 진실이 흐려집니다. 입을 다무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제의 힘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그는 결국 자신의 허물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인다. 우리가 깔끔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입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허물 대신 덕을 말하고 결점 대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결국 입은 인격의 문이며 그 문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나의 품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세 가지, 근심과 집안의 일, 그리고 남의 허물은 모두 사람 사이의 적절한 온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냉정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온기를 유지하자는 뜻이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식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균형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누되 중심은 내면에 두었고 세상과 소통하되 모든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춘다는 것은 결국 내면의 울타리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근심을 감추면 감정의 균형이 생기고 집안일을 감추면 품격이 지켜지며 남의 허물을 감추면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솔직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잃은 친구들이 서로의 상처를 말하며 위로했지만 그중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옮겼고 결국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걸 본 정약용은 입에 문을 닫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인간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절제가 만든 여백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관계는 쉽게 불타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반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둘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근심을 묻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불편함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눈빛,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냉기가 아니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생각이 즉시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감춘다는 것은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남겨둔다면 그것은 폐쇄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통해 결국 사람을 오래 남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지켰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진짜 가까움은 모든 것을 나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춘다는 것은 결국 사랑과 신뢰를 오래 남기기 위한 기술이자 철학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드러내는 자가 이긴다는 법칙이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감정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내놓습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분인지까지 세상은 모두가 무대가 된 듯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피로를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외롭지?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시대에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피로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드러냄의 자유는 결국 감정의 노출이라는 위험을 동반하죠. 정약용 선생은 말하지 않으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며 글로 녹였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입은 닫고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즉시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든 말에는 때가 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의 말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 감춘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상대의 마음에 여백을 주는 일,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품성의 표현입니다. 한 젊은이가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정약용 선생이 계셨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솔직함이란 생각을 걸러내는 힘이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충동일 뿐이다. 감춤의 미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맑아지고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감추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통제의 주인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보여줘라, 더 말해라, 더 솔직해져라.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덜 말하라, 덜 보여라, 덜 흔들려라. 그 속에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사실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꽃이 피기 전 봉오리로 있을 때의 단단함처럼 그것은 생명이 응축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덜 드러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말은 오래 남았고 그의 침묵마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감추며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말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만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감춤의 철학은 결국 인간의 중심을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근심을 감춘다는 것은 내 감정을 타인에게 온전히 의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일을 감춘다는 것은 가정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규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제 속에서 피어난 향기 같은 것이었죠.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했고 배신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는 법을 알았기에 그의 글에는 한 인간의 고요한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오늘날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경계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감정이 넘쳐나는 시대에 삽니다. 모든 것이 즉시 드러나고 모든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럴수록 감춘다는 것은 더 큰 용기이자 선택이 됩니다. 침묵 속의 평정, 절제 속의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품격의 언어입니다. 감추는 사람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심하고 기다리고 끝내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존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새기되 그 글 속에서도 늘 절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분노 대신 성찰이, 비난 대신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춤의 힘이 만든 인간의 깊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감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화이고, 때로는 절제가 가장 큰 따뜻함입니다. 근심을 품되 그것이 나를 키우게 하십시오. 집안의 일을 간직하되 그것이 품위를 세우게 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덮되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드러낸다 감춤이 깊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감추는 사람만이 끝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감추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 지킴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